조국 수석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 이거는 월요일 하셔도 되는데 좀 미리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국 수석이 일요일 날 이거를 기자회견 같이 발표문을 읽은 거는 사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우리 녹음하는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첫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그렇죠. 쳤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 특히 청와대 안일 뿐이에요. 안. 그렇죠. 예. 우린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내놓고 이제 이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너무 국회에서 이거를 많이 뜯어고쳐 버리면 걔 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선이다 이렇게 안을 미리 던진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법무부의 안도 있고요. 한 개 기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검찰, 국정원, 경찰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법 하나를 이렇게 단일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방금 이제 청와대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의하고 해서 이거는 몇 개월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학자들 간의 논의가 되었던 네. 몇 년간 논의가 되었던 것들의 축약본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청와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야당들이 청와대가 뭐 청와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에 이제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청와대 아니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의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권력 분산. 저분이 그 촛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셨네. 맞는 말씀하셨고요. 네. 어쨌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요거고. 그렇죠. 예.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굉장히 막 글자로 써놓으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도표를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국정원은 이름부터 바뀌어요. 대외안보정보원. 그래서 대공수사 부분을 떼내는 거죠. 간첩 잡는 일을 하지 마. 경찰로 넘겨서 안보수사처라는 걸 신설한다는 거죠. 경찰 안에 안보수사처.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를 독립기구로 둔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웬만한 사건들은 수사를 경찰이 자주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만 검찰도 수사권을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경찰도 나뉘어요. 수사경찰하고 일반경찰로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도 요 안을 던졌더니 김관영 경북지사가 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큰 얼개잖아요. 지금 경찰 조직이 사실은 이제 이런 큰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이 과연 이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경찰 조직 그 개편안을 보면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는 거죠. 검찰에.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게 이렇게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그리고 이건 좀 헌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수사와 일반 경찰과 수사 전문 경찰 그리고 안보 수사처를 놓는 건데 다른 부분은 크게 저는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단 이 안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와 경찰 업무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경찰 수뇌부나 일반 경찰들도 스스로 얼마만큼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인권 경찰이 아닌 어떤 모습.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렇게 더 주겠다고 하는 이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도 굉장히 타당한데 그렇죠. 예. 이 검찰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순순히 뺏길까, 넘겨줄 수 있을까. 지금 청와대 안에 이렇게 권력기관을 개편한다는 비전만 제시를 한 거지,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사개특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경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법조계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특히 검찰이라는 권력기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검찰이 갖고 있던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그런 특이한 수사기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마무시한 권력을 과연 순순히 내놓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그랬잖아요. 이게 청와대의 하명이고 그 야당에게는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에 대해서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대응해야 되나 무조건 반대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자체는 여론이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론 이게 다 국민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 찬성하자니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끈이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하는 바로 반발을 했거든요. 예. 야당들은 다 반발을 했어요.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는데 반발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청와대가 사개특위가 열리기 전날 국회의원들한테 이건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하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의미에서 보면 대선 불복이에요. 맞아요. 그런 반응은. 네. 아니 정권을 잡아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고 호응도가 높고 찬성이 많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지분이 하니 지금 개헌도 똑같은 모양새 아닙니까? 예. 정권 잡아서 공약 내걸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아젠다를 밖에다가 이렇게 던졌을 때는 흐지부지해서 막 계약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던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 굉장히 누더기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법도 바꿔야 되고 공수처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경찰법도 고쳐야 되고 검찰법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는 수용되는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던지지만이 못해요. 예를 들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너는 공수처하고 국정원에서 국내 업무를 빼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수사권 조정 이런 건 큰 맥락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통과되는 걸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거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반영해가지고 이 개혁을 이뤄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야당의 반발들은 맥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흔쾌히 찬성한 게 있나? 없잖아. 예. 아직 야당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거야. 예. 지금 그 청와대 조국 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한 핵심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력구조 개편안에 숨어있는 정신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과 여론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굉장히 공정하게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세 가지가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일부 뭐 검찰이 어떠느니 저쩌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게 국소적인 거고 그거는 조금씩 수정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세 가지 큰 줄기의 그 이념을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이념을 야당들이 이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국회 사개특위 그 사개특위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당 7명 그리고 민주당이죠. 민주당 7명, 자유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당의 포지션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게 좌우하는 겁니다. 이 2명의 표가 정말 포인트예요. 그 포지션 정말 짜증난다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말 바른정당과 목숨 걸고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합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 두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떤 힘의 균형 차원에서 보면 신의 안배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팽팽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높아.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행사할 거야. 그래서 잘못 썼다가 개 난리 난 게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소장 예. 그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의 역할도 국민적 여론이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을 갖고는 자기들이 나쁜 쪽으로 계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 안 하는 게 낫다. 별 신경 쓸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냉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제 희망은 그 국민의당에 두 명의 표가 있는 것이 하나는 통합 반대파로 갈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개특위 구성이 거의 그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빼면 7명인 거예요.
여당과 제1야당이 그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고. 자, 뭐 어쨌건 아까 명정님도 경찰 두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에 대한 부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만약에 대공수사처 이런 거를 경찰이 가지고 오면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또 국정원만큼 악랄한 짓거리 하잖아요. 간첩 만들어내고. 예, 과거에 그런 네. 적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안 장치 같은 것도 확실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첩 자체가 실제로 내려오는 건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맞아요. 굳이 간첩을 내려보내서 옛날처럼 뭔가 막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뭐 사회 분열이 책동당하고 그럴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라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그런 거 있잖아. 다른 거 다 모르고 꼭 북한이 그 농협 해킹하는 거 이런 거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저기 시대에. 국방부도 해킹 당하는데. 아니, 그런 해킹 실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전 뭐 저기 국방부 네. 농협 이런 데 해킹 당하는 것만 좀 잘 막아내도 되지 뭘 간첩이라는 개념이요. 박정희 때 북한이 더 잘 살던 시절에 간첩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이 너무 못 산다.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고 그런 느낌이란 모를까. 지금 누가 북한 체제에 대한 무슨 우월성 같은 걸 전파하고 막 국민들을 뒤에서 꼰질러가지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다. 나중에 뭐 몇 개월이 됐건 몇 년 후가 됐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